봄비가 그친 오후였어요. 창문에 남은 물자국이 길게 번졌지요. 거실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똑딱거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공기는 늘 한 박자 늦었어요. 정희 씨는 그 공기 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73.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였지요. 작은 체구, 단정한 회색 단발. 바깥에 나갈 때도 습관처럼 옷깃을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스스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사람의 동작이었어요. 정희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집을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신문은 날짜대로 접혀 있었고 약통은 요일대로 놓여 있었어요. 싱크대엔 늘 마른 행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식탁 옆 의자 하나만 항상 빈 채로 남아 있었지요. 정희는 그 의자를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정말로 사라질 것 같아서였어요. 남편이 떠난 날을 정희는 그날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지요. 말하면 다시 시작될까 봐였어요. 정희는 아침마다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그대로 식혔다가 저녁에 싱크대에 버렸지요. 정희의 성격은 한마디로 참는 사람이었어요. 교사 시절에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소란스러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책상 위에 가볍게 올리고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교실을 잠잠하게 만들었고 말은 짧았지만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합시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정희는 자신이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오래 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연습이 덜 힘들었습니다. 집안에 대화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불편해 보이는 정희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면 남편은 웃으며 그 말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하고 받아줬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은 벽에 닿아 돌아오고 돌아온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아들 민수는 가끔 들렀습니다. 바쁜 회사원다운 걸음으로요. 현관에 들어오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지 못할 때가 많았지요. 정희는 말없이 신발을 맞춰 놓았습니다. 민수는 늘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가가 잠깐 내려가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미안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 전화가 울리고 민수는 웃으며 통화를 합니다. 정희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앞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세계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엄마, 요즘은 좀 어때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정희는 국을 데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드럽게 잘 먹는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입맛이 없었어요. 밥을 씹는 동안 빈 의자가 남편을 떠올리게 했고 정희는 그 생각을 밥과 함께 삼키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괜찮아. 너희나 건강 챙기고 밥 잘 챙겨 먹어. 민수는 안도합니다. 정희는 그 안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늘 그렇게 말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서늘했지요. 민수 옆에는 며느리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표정이 단정했습니다. 웃어도 눈이 먼저 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른이 할 수 있는 배려가 때로는 침묵이니까요. 어머니, 이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면 쓸쓸하고 위험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요. 정희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위험이라는 말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이미 결론을 내려둡니다. 정희는 그 결론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입꼬리를 작게 올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정희는 자신이 아직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걸 나중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직이란 언젠가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날 밤 정희는 옷장을 열고 오래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가방 지퍼는 늘 말썽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대신 열어주었는데 이제는 가방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정희는 손바닥으로 캐리어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지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행이 아니라 어떤 이동을 준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지요. 밝다는 건 때때로 불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엄마, 종종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바다 있잖아요. 이번에 바람 좀 쐴 겸
바다 보러 갈까요? 인천공항에서 만나서 같이 가요. 정희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어딘가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안심한 듯 보였어요. 지연 목소리도 잠깐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는 저희가 다 할게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정희는 내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비를 대신해준다는 말은 선택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희는 파란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손끝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조심스러웠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요.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작은 기대가 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주 얇은 불안도 함께 떠 있었어요. 그 불안은 아직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 불안은 더 오래 남지요. 그리고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휴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 11번 게이트라는 숫자 앞이 그녀의 인생을 갈라놓을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정희는 그저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준비한 채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잔잔했지요. 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설렘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늦을까 봐서였습니다. 평생을 시간에 맞춰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지요.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커피는 습관처럼 2잔을 내렸어요. 2잔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걸 아직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마치 자기 마음 같았어요. 캐리어는 전날 밤 문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파란 블라우스, 속옷 몇 벌, 약통, 남편 사진.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 작은 현금 봉투도 가방 안쪽에 숨겼지요. 정희는 남에게 기대지 않는 연습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전 9시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셔야 저희랑 비슷하게 도착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공항에서 만나요. 조금 늦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지요. 외투를 입고 문을 잠그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가스, 전기, 창문. 모든 걸 점검한 뒤에야 나섰습니다. 공항철도 안은 붐볐습니다. 정희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나보다 더 필요로 할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 마음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유리 천장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지요.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뒤섞이는 장소. 그곳은 늘 기분이 묘했습니다. 3번 출입구 앞에서 민수와 지연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2사람을 발견했어요. 나란히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민수는 빠르고 가볍게 말했지요. 오래 기다렸니? 아, 엄마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오시느라 힘드셨죠? 정희는 힘들지 않다고 말하려다 그냥 웃었습니다. 3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폭은 달랐지요. 민수와 지연은 앞섰고 정희는 자연스럽게 반 발짝 뒤에 섰습니다. 그래서 더 서운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지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약 내역, 여권 사본, 출력물. 정희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모든 걸 알아서 준비해줬다는 말이 그 순간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 표는 내가 확인해 볼까? 아, 어머니 제가 다 해놨어요. 괜히 복잡해지면 힘드시잖아요.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힘들다는 말이 어느새 못한다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수속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반 발짝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무릎이 아파서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도 될까? 네, 괜찮아요.
민수는 말했지만 속도는 변하지 않았고 지연은 핸드폰을 보느라 듣지 못한 듯 했지요. 정희는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줄이 길었습니다. 가방을 꺼내고 코트를 정리하는 과정이 번거로웠습니다. 정희의 손은 느렸습니다. 뒤에서 한숨이 들렸고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저쪽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네, 여기 있어요. 말은 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직원 도움을 받아 통과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더 친절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게이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지연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빈자리가 없었고 정희는 당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서 있으셔도 괜찮아요? 응, 괜찮다. 또 괜찮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서글퍼졌습니다. 지연은 간식을 꺼냈지만 건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었겠지요. 그래도 정희는 투명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자리 있으면 잡아둘게요.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라. 두 사람은 줄 속으로 사라졌고 정희는 기둥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예약 확인서 글자는 또렷했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건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으니까요. 정희는 가방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힘들고 외로워 하지만 혼자도 버틸 수 있다고. 그러나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말을 할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요. 11번 게이트 앞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요. 정희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바코드를 기계에 가져가자 삑 소리는 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붉게 바뀌었습니다. 직원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이 서류로는 탑승이 안 됩니다. 발권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성함으로 조회해 볼게요. 잠시만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렸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약은 두 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민수님, 한지연님, 고객님 성함은 없습니다. 정희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뒤에서는 빨리 좀! 이라는 중얼거림이 들렸고 정희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지요. 정희는 몸을 돌려 탑승교 쪽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둘은 가볍게 걸었습니다. 정의 가방은 보이지 않았어요. 약도 여권도 현금 봉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민수야! 목에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고 표정이 일그러지며 놀람이 아니라 귀찮음에 가까웠지요. 지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입꼬리를 올린 채로요.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표가 없단다. 내 이름이 안 나온대. 아, 어머니 그게요. 저희가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생각? 엄마, 여기서 말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나중은 늘 정희 몫이었지요. 정희는 코트 안쪽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넣어둔 실버타운 상담 안내였어요. 안전한 전환. 가족의 부담 경감. 문장이 매끈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왜 내 주머니에 넣었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 괜찮아요. 날 거기 보내려고? 엄마, 잠깐만 진정해. 진정이라는 말은 상대가 이미 선을 넘었을 때 쓰는 말이지요. 그때 지연 가방에서 봉투가 반쯤 흘러나왔고 정희는 본능처럼 잡아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그리고 이름 박정희.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어? 그건 어머니 절차상. 절차상?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민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요. 확신이 먼저 들어오자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이 뜨거웠지요. 민수야, 너 돈 문제로 미칠 것 같다더니 이거였냐? 엄마 집을 잠깐만 걸어두면 된다고 해서. 잠깐, 내 집을, 내 이름을.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잖아요. 관리도 어렵고 저희가 정리해드리려던 거예요. 정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변명할 때랑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도움이라는 말로 책임을 지우는 방식. 정의는 눈물을 꾹 눌렀고 대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더 멀리 갑니다. 지연아, 너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봤지.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서는 엄청 필요한 상황이다. 정희는 주변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누군가 폰을 들었지요. 그 순간 정희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봉투를 높이 들었습니다. 떨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불효자 놈이 제 어미 이름으로 대출을 빌리고 지 부모 버리고 부부끼리 여행 가려고 합니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지연의 미소가 사라졌지요. 민수는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여기서 해야 해. 너희는 나를 여기서 버렸잖아. 정희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 짐도, 제 신분증도 지금 없습니다. 잠시만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도 호출할게요. 지연은 한 걸음 물러섰고 민수는 손을 뻗다 멈췄습니다.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잡는 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수 있다는 걸 알았지요. 정희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 눈동자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삶이 들킬 두려움이었지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꺾였고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나를 엄마로 부르지 마라. 오늘부터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정희는 코트 안쪽 연락처 카드를 더듬었습니다. 강서연. 옛 제자. 손이 떨려도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지요.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서연이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 말이 안 나오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길고 조용했지요. 정희는 무너지고 싶지 않아 눈가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온도는 때로 위로보다 정확하니까요. 서연이 절차를 움직였습니다. 위탁 수화물 추적, 신분 확인, CCTV 확인. 민수와 지연은 전화를 걸었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번호처럼 보였지요. 선생님, 지금부터 기록이 중요해요. 통화 말고 문자로 남기게 하세요. 그래, 나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릴게. 경찰서에서 정희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디서를 적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요. 사실은 오래 남으니까요. 서연이 봉투 사진을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서명란. 정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흉내낸 흔적이었지요. 정희는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분노는 울분이 아니라 결심이 됐습니다. 서연아, 나 봐주지 않을 거다. 가족이니까 더 안 된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권리부터 지키셔야 해요. 정희는 그날 변호사에게 연결됐습니다. 사실 확인, 위임장 철회, 계좌 제한, 상담 예약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정희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정희로 서명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해야.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너무 편해 보였지요. 정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오해 아니다. 기록으로 남길 거니깐 내 짐과 신분부터 돌려놓고 연락해라. 공항 밖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울음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밤이 내려앉고 서연차 조수석 창밖으로 가로등이 일정하게 지나갔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지요. 선생님,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야지.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집 앞 현관등은 깜빡였습니다.
민수가 고치겠다던 전등이었지요. 켜졌다 꺼졌다 믿게 했다가 다시 어둡게 만들고 관계 같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기 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1시간만 혼자 있게 해줘. 정리할 게 있어. 네, 선생님. 아래에서 기다릴게요. 집안 공기는 익숙했습니다. 세제 냄새, 나무장 냄새, 비어있는 냄새요. 거실에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번 흐르고 멈췄지요. 감정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오늘은 알겠더군요. 여보, 나 이제 괜찮다고만 말하지 않을게요. 정희는 도장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한 봉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쓸었습니다. 조용히 웃음도 났지요. 남편이 있었다면 아마도 당신 드디어 화났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정희는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그 행동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내 생활을 선택한다는 표시였으니까요. 정희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흔들리지 않게요. 민수야, 엄마는 오늘부터 내 권리부터 지킨다. 집도, 통장도, 서류도. 더는 내가 정리하지 마라. 정희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찾지 마라. 나는 나를 찾는 중이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고 서연에게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더 이상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가실래요? 먼저 따뜻한 밥부터 먹자. 그리고 내일은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그 다음은 내가 살 곳을 내가 정할 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며 툭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누군가가 나를 닫아두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출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 남은 물기가 가로등 불빛에 잠깐 반짝였어요. 정희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 떠나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시작되는 삶이 열린다는 것을요.